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자유 세션입니다. 한국 MIL인데 MIL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의 발전 과정과 당면 과제에 대한 일 고찰에 대한 자유 세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태석 동의대학교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태석 교수님. 토론자 사회 소개는 좀 이따 하고요. 나중에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학회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좀 설레고 떨리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의 그 발전 과정 그리고 당면 과제에 대해서 단상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요 화면에 보시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인데요. 들어가는 말은 좀 짧게 얘기하고요. 이 한국 MIL의 발전 과정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학교 MIL 그리고 학교 밖 그러니까 사회 미디어 교육이죠. 이쪽에서 이제 MIL 현황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요 3절 학교와 학교 밖 MIL 현황에서 요거는 좀 특히 학교 밖의 경우는 좀 자료 위주로 돼 있어서 좀 짧게 요약해서 건너뛰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무리로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하고 좀 정책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말씀 이런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말로는 MIL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이 개념이 다양한 정의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1960년대서부터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너무나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갖고 약간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의 좀 두 개를 끌어내 봤는데요. 영국 오프콤이 이 MIL 부분에 이 영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영국 방송 규제기관이죠. 이 정부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프콤에서 MIL도 자기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핵심이 리터러시가 이제 일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숫자도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합적인 미디어가 이제 독해 능력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로 되어가지고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근, 이해, 창조의 능력 이렇게 됐고요. 미국에서는 2018년도에 접근, 분석, 평가, 창조 그리고 행동 5가지 범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요 스펙트럼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 4가지를 좀 중간에 끊어본다 그러면 접근, 이해, 창조, 참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MIL 할 때 이게 그냥 인지적으로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고 마땅한 자세, 정서적인 자세를 잘 갖추는 거, 태도를 잘 갖추는 거, 나아가 행동하는 능력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 태도, 행동 층위에서 작용하는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접근, 이해, 창조, 참여 역량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역량 자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제도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회제도로서의 그런 한국 MIL의 발달 과정 좀 짚어봄으로써 우리 한국 MIL의 특성 그리고 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3가지를 갖다가 다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국 MIL 발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MIL 현상은 그리고 그 제도는 1970년대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정부죠. 그리고 개발 독재를 갖다가 하던 시절입니다.
이때 저항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한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전후 해갖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6월 항쟁의 성과로 해갖고 이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일련의 MIL 현상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양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998년에서 2007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이때는 앞에 이제 그 시민의 역동성이 이제 쭉 1970년대서부터 그 전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와 정부 지원이 어우러진 독특한 우리나라식의 MIL의 기본 틀이 형성이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정한 굴곡을 거치긴 했지만 굴곡이라고 하는 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MIL이 이제 시민성, 시민 참여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자원 투입을 갖다가 안 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를 합니다. 그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MIL은 시민들의 참여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촛불 이후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전향적 정책 이런 데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다음 단계의 MIL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게 좀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 같은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제가 썼냐면은 지금 서구 선진국의 MIL이 이런 과도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18년 3월에 자기네 상황을 진단하면서 현재는 이러이러한데 저러저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중요하게 해서 뭔가 제안을 합니다. EU 평의회에서도 제안을 하고 뭐 유네스코에서도 제안을 하고 그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딱 우리 상황하고도 또 맞물려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뭔가 질적인 전환 또 양적인 팽창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 근데 하나 참 차이는 서구의 경우는 좀 역사가 오래되어 가지고 기존의 이제 MIL 제도나 체계가 좀 오래돼서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부족하니까 더 발전시키자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역동적으로 오면서 오기는 왔지만 좀 불안정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슬기롭게 돌파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이제 법제라든지 정책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을 요약은 이제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요. 이 뒤에 이제 좀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 시기 구분은 70년대에서 80년 6월 항쟁 전까지 그리고 이 88년서부터 97년까지 그 말하자면 노태우 그 김영삼 정부까지 그리고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후에 2008년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이게 왜 이제 꼭 이 정부하고 맞물리냐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정부랑 맞물려서 시대 구분이 되는 이런 요인들이 큽니다. 이 정치적인 민주화가 우리가 이제 자생적 민주화를 결국은 일정 수준 이뤘잖아요. 아직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정착됐다기보다는 아직도 불안정성이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정권이 이 현재 집권을 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정책의 방향은 물론 이 구조적인 영향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MIL 이 부분도 그렇다. 그래서 시기 구분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고요. 70년대에서 먼저 87년까지 한국 MIL은 아까 이제 처음 얘기했지만은 군사 독재 정부 개발 독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MIL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냐면은 종신 집권을 위해 가지고 그 10월 유신을 했죠. 그리고 군부 독재 비판하는 기자들을 74년에 대량 해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에도 또 전두환 정부 일어나서 또 그랬겠죠. 근데 이제 해직된 기자들이 언론은 굴복했지만은 기자들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언론 자유,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싸우는 과정은 지하신문, 대자보 뭐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 또 보도지침 84년에 이제 폭로를 하고 이런 이제 법의 매체, 대학 매체 이제 막 만들어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기존의 이제 언론들이 이 아주 판에 박은 듯이 검열하에서 왜곡 조작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결집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언론에 대한 감시 그리고 감시된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MIL이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그 감시하는 모니터 활동 그리고 그 요원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까지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일반 시민 교육 운동으로까지 이게 확대돼서 전개하고 그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이런 부분도 미디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겠죠. 자, 88년에서 97년 사이에 유월항쟁이 우리한테 큰 분기점입니다. 이건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군부가 이제 옷을 벗고 재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 군부는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바꾼 다음에 언론 구조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뭐 완화를 한 것 같지만은 동시에 기존 소수 주류 언론 독재 이제 이렇게 하수인노를 했던 이런 데에서 재벌이나 보수 기독교 이게 이제 종합일간지 시장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 언론하고 정부 관계가 군부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이제 기업,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이 약간 종속적인 이런 체제로 가던 것들이 지배 체계가 권, 경, 언, 수평 유착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 언론에 대한 감시 이런 것도 또 달라지겠죠. 독재에 대한 감시만이 아니라 정부하고 사이의 문제도 들여다보고 정부도 보면 노태우 때는 보도 협조라 그래갖고 사실상 은밀히 검열을 조직을 하고 시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뽀록이라 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그런 감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는 이제 자본에 의한 통제 이것도 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 그리고 언론 노동자들도 언론 그 소유자나 경영자로부터의 내적 자유를 획득하는 거 이런 부분 요구를 하면서 좀 복합적으로 예전에 이제 단순히 이제 민주화 이쪽으로만 나갔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한 현상으로 서구에서 이제 좀 언론 그 자유 언론제도 발달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소유나 경영이나 오만 가지 다 들여다보는데 우리도 그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 미디어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은 이해가 필요로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언론 분야나 또 그 지식인들이 이러한 이 미디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도 좀 더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제대로 공적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시청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입법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렇게 훈련이 되면서 바탕이 좀 깔리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뭐 교육은 물론 양성 과정은 물론 체계화하고 이 언론인 지식인들과 함께 하나의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언론 제도 물적 기초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깊이 있는 통찰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8년도 들어가갖고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 현재의 이 방송법이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기본 틀은 그때 만들어진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방송법이 2000년 3월에 제정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정하게 그 법 안에 아주 부분적이지만은 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일부 들어갔다 뿐이지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법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서구에서 보면은 체계적으로 기본법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운영을 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두 정부 시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고 이제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 2002년도에 민간 독립 미디어 센터인 미디액트예요. 유명하죠. 그리고 2005년에는 정부가 돈을 대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제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죠. 미디액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센터이고 한국 독립영화협회가 시민 의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영진위를 통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시민 참여 시민 주도형 위탁 모델로 제2섹터 모델로 개관을 합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역시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의 기획 결정 집행을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는 변형 직영 모델 제3섹터 모델로 설립 운영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이제 이 표현의 자유나 공적 정보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의 밑바탕 제도의 밑바탕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제 가시화된 시기였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데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김대중 정부가 전국 광통신망을 깝니다. 2조 원 정도 들여갖고 광통신망을 깝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1997년에 IMF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태 나서 외환 위기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IMF에서 우리한테 돈 꿔주면서 조건 붙인 게 있어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펴라.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6월 항쟁 이후에 7, 8, 9월 달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이 한 75% 올라요. 엄청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갖고 GDP가 확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돈 쓴 게 내수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경제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시에 이제 그 상품의 생산 원가 중에 그 노동 부분 차지하는 임금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수준이었다가 15%까지 올라가요. 그걸로 해갖고. 그러니까 양극화, 빈부격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그 자본주도로 말하자면 파생 상품, 금융 상품에서 이제 거품 막 일으켜갖고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게 되죠.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서구에서는 그거 브레이크를 못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근데 요런 이제 요구를 받아갖고 한편 나타난 것이 이제 꾸준히 이제 자본주도로 넘어가게 되어가지고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 임금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8%대로 떨어졌어요. 더 악화가 된 겁니다. 그건 약 부작용인데 이 또 한 축이 이런 현상 말고 IMF가 우리한테 가져온 또 한 축이 뭐냐면 아까 이제 김대중 정부가 광통신망 깐 거로 해서 우리가 갑자기 정보화 선진국이 됐어요. 실제 지금도. 그래갖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때 전에 이제 삼성이나 뭐 현대나 다 큰 재벌이었지만은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완전히 세계적인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발판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이 완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정보 리터러시 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컴퓨터를 배워야 하고 시민들도 다 배워야 되고 집집마다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인터넷망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런 미디어 환경이 그때 조성이 되기 시작한 이런 중요한 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들어섭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언론 관련, 미디어 관련 많은 정책들을 했는데 퇴행적인 정책을 많이 했는데 이 MIL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퇴행적인 정책을 피게 됩니다. 곧바로 미디어 센터에 대해서 정책을 수정을 합니다. 기존 정책을. 그래서 미디어 액트의 운영권이 좀 설득력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한테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었고 또 독립적으로 아까 변형 제3섹터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부산 또 광주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 당시 2개가 있었는데
이걸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부의 이제 산하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시민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좀 어려워지고, 민간 부분에서 미디어 센터 또 이런 이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시민 참여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하고의 어떤 연계나 협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 사업도 수정을 합니다. 원래 시청자 지원 사업으로 보면은 겉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은 X로 보면 큰 차에 이렇게 크게 그걸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민 부분에 돈을 집어넣었던 거를 확 줄이고 이걸 공공 부분이 뭐냐면 미디어 센터들이 정부 산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쪽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양적으로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도 특히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 센터들을 정부 산하의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산하의 센터들이 여러 개가 또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왜 그런 걸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은 그런 MIL의 기본 취지라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해서 했다기보다도 좀 다른 정치적인 판단하에서 이제 좀 양적으로 늘어나는, 질적으로는 좀 퇴보하거나 정치하거나 퇴보하는데 양적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때 이제 이 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뭐 하면서 정보 부분에서 이 정보 리터러시나 또 뉴스 리터러시나 하는 이런 사업 영역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는, 그래서 양적인 팽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 투입량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제한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요한 게 이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이 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007년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 이제 여기에서 MIL 정책이 담겨져요. 그러니까 학교 미디어 교육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 미디어 교육을 시작을 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방과후해갖고 가서 원하는 애들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판적 미디어 교육을 일부 하는데 그런 것도 전교조가 한다 그래갖고 굉장히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핍박을 받아요. 그런 정도고, 학교에서는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컴퓨터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컴퓨터를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전부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몰립니다. 그런 양상을 그때 이제 보였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2017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는 조금 이제 그 MIL 교육 사업을 좀 더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확대하는 이런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현황을 학교하고 이제 학교 밖하고 좀 나눠서 짧게 좀 보고 싶은데요. 이 학교 미디어 교육은 이 학교 밖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한편은 험했어요. 늦었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 밖의 미디어 교육은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하고 바로 결부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된 거고,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의식 있는 교사들이 있었어도 그런 거 학교에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좀 늦었다. 그리고 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학교 밖에서는 이제 재야 지식인이나 청년 학생이나 해서 민주화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호도 되고 스스로.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탄압을 즉각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탄압을 받아가면서 더 심하게 받아가면서 한다.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어쨌든 1986년에 5월달에 교사들이 교육 민주화 선언을 하고 87년 6월 항쟁 전이죠. 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소위 이제 이 전교협, 그 전교조의 전신이죠. 만들고, 그리고 이제 뒤에 1998년에 전교조 출범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전교조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 원칙 중에 중요한 대로 들어가 있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럼 이들이 움직이면은 MIL 쪽으로 결부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보수적인 정권 하에서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90년대 들어서면서 이 다양한 그 교사들의 활동, 교육 활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일정하게 좀 노하우도 쌓이고 형태도 갖춘 진화한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모임들이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을 개척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은 사회 미디어 교육에서의 시민 참여 주도하는 이런 현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은 이제 아까 2007년 교육과정 얘기를 했는데요. 쭉 사이사이에 계속 좀 이렇게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적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여기에서 이 그 총론의 지식 처리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이 두 가지가 핵심 역량으로 규정되어 갖고 교육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2018년 11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통해서 민주 시민 요소를 강화하고 민주 시민 교자도 이제 만드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을 해갖고 이 모든 교과의 민주 시민 교육 요소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통합 교과로 접근하는 거하고 이제 그런 방식이죠. 개별 교과보다는. 개별 교과로 하는 거는 부담이 많아요. 그렇잖아도 과목 수가 많아서 이제 학생들이 힘든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좀 내용을 완비한다라고 하는 목표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이고 단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미디어 교육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급진전하고 있다. 여기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이 2019년도에 뭐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2020년 7월에 작년 7월에 뭘 계류를 했냐면은 학교 미디어 교육센터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충북, 경기, 대구 세 곳에 일단 예산 배정이 이제 확정이 돼서 청사진이 나와갖고 센터 구축을 이제 하고 있어요. 개관하면 갈 거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이 허하면은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바깥에서 보면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미디어 센터들이 참 많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들한테 학교 미디어 교육을, 그 지역에는 센터가 없으니까 위탁 교육을 시키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이제 정책이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 미디어 이 정보 리터러시 현황은 제가 이건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와 공공기관들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 여기 보면은 이제 참 많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써놨는데요. 그 행정안전부에다가 이 여러 가지 그 모든 부서들이 점점 더 MIL하고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특히 요즘 이제 가짜 뉴스,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아예 MIL의 목표를 거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 혐오 표현 거기 이겨내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게 2020년의 모토였었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각각 알아서 이제 자기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해들어가는 이런 영역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혼자 한다기보다도 어쨌든 그런 시민사회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미디어 교육, 미디어 MIL에 관한 학술 연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내용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영역 말고 미디어 센터는 또 다른 MIL의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미디어 교육 창작 지원, 시설 장비 대여, 영화 영상 상영 등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걸 지원 접근위에 창조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민 진지죠. 근데 현재 금년 5월 현재 이제 최근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이 세계적으로 규모 있고 한 것이 이제 52개예요. 이거 말고 네트워크 형식이나 이렇게 딱 이렇게 잡기 어려운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조직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그 주 업무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다가 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다른 고유 기능을 하면서 이제 겹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분석 툴로 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설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랬는데 정부가 설립을 한 게 그중에 46개예요.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설립은 6개고 정부가 운영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34개고 민간 운영은 18개입니다. 근데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했다 하더라도 사이의 내용이 급격하게 대부분 시민사회의 요구로 시작됐고 또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호응으로 설립됐고 그리고 시민 참여 시민 주도로 대부분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면 지자체 중에는 또 이렇게 좀 전향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 지자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조례 만들고 뭐 하고 해서 이제 접근이 됩니다. 또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네트워킹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그 현황을 설립 주체별로 그리고 운영 주체별로 센터명해서 이걸 좀 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52개고요. 그 다음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서구에서 아까 이 EU 평유에서 권고할 때 그 권고 사항 6가지 중에 하나가 공공 미디어하고 그러니까 공용 방송이나 공용 미디어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하고 두 군데 콕 찍어 갖고 여기에 MIL 관련해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재원 투입을 늘려라. 지원을 해라. 요 정책 재원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그런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도 유럽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 이 MIL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어쨌든 연도별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수의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최근으로 오면서 막 늘어나고 있죠. 더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더 늘어나야 되고 또 그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내실을 더 기해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런 어떤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질적으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책 과제,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EU 평의의 이 얘기를 갖다가 대신 요약 말씀드리는 걸로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우리한테 이거 처음에 보고 뭐 이렇게 와닿았어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거 우리한테 딱 필요한 얘기네 하는 그런 것으로.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미디어 다원주의하고 소유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중 제 10조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10조 그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6가지 원칙을 부칙으로 해갖고 따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거 뭐 순서가 잘못됐군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입법과 정책을 강화하라. 이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은 1900이르면은 60년대서부터 이제 계속 학교 미디어 교육을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요. 잘 이제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따라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혐오 표현이라든지 또 사회가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양극화됐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사회 미디어 교육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어. 그러니까 사회 미디어 교육에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도 쇄신하고 그걸 법과 정책으로 체계를 갖다가 다시 다잡자. 지원 투입량도 높이고 이제 그러는 거죠. 두 번째, 국가별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라.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국가가 지원해라. 세 번째, 학교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학교와 사회 콕 찍어서 이제 서구에서는 학교는 좀 오래됐는데 사회는 좀 빈약했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법 개발하고 선생들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뭐 발런티어가 될 수도 있고 액티비스트, 학교 미디어 교육 같으면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돼야 될 거고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을 해라. 그리고 회원국들의 공공 미디어와 공동체 미디어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 이게 네 번째 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독립적인 규제기관 및 기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 이게 뭐냐면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각 정부에서 막 가는데 따로따로 놀아요. 컨트롤 타워 없거든요. 굉장히 이제 소모적이고 시너지를 못 내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이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끝으로 6번째, 미디어 제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소유권과 조직체계, 재정 상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도 보장해라. 이때 미디어라고 하는 건 레거시 미디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온라인 미디어 지배가 더 크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다 확보해서 실제 이렇게 그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 6가지예요. 저는 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유럽 서구에서 이걸 EU에서 이제 잡은 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논의하고 각 나라에서 추진되는 걸 모은 거거든요. 우리도 이 비슷한 상황에 와 있다. 이 방향은 전 이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 10월 말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갯밀이라고 유네스코에서 이제 MIL 일종의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MIL에 주최하는 걸 1년에 한 번 각 세계 각국 하나 돌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일부에서 선언문을 채택을 해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서울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대회를 열고 서울 선언을 채택을 합니다. 좀 상당히 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졌어. 우리 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꽤 이제 잘 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때 보면은 슬로건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데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양극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보 격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서 골고루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투입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MIL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모두에 의한 MIL이 돼야 된다.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자 해서 이걸 위해서 이제 몇 개 이제 하위 명제들을 쭉 달아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거 이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20년 유네스코 서울 선언 이 부분은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그 경각심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에 좀 온 힘을 더 잘 쏟자. 이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된 거는 이제 2019년 2월에 영국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안한 겁니다. 정부에 공식 제안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읽기, 쓰기, 수학의 기본 교육에 이 학교 기본 교육이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읽기, 쓰기, 수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역사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해서 5과목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범주로 보면은 읽기, 쓰기 이제 그리고 수학 이제 기본 요 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추가해라. 그렇게 비중을 높여달라. 요 제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전 방향은 아까 지금 금방 본 그 방향이다. 우리도 그걸로 지금 우리한테 방향의 지침으로서 맞는 방향이다.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도 아주 굉장히 빠르게 민주화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서 MIL에 대해서도 같다. 그리고 이제 한 몇 가지 주요 이슈들, 이 균형과 실천성을 보완하는 MIL 교육, 그리고 이 허위 정보 혐오 표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담아가지고 이 MIL 리터러시 교육을 이렇게 좀 해들어가자.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는 이 액티브하게 행동 차원의 이런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오프라인 병행 체계 이런 부분으로 좀 설계를 하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시작이 돼버렸어요. 세 번째, 디지털 격차. 이걸 갖다가 이제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에 집중적으로 좀 힘을 좀 더 쏟자. 모두를 위한 MIL 이런 부분이죠. 취약계층에 이제 좀 집중을 좀 해서 균형을 맞추자. 넷째, 아까 얘기한 기본교육처럼
이렇게 이제 MIL의 어떤 학교 내 MIL 교육의 위상, 또 이제 사회 미디어 교육에서 MIL의 그 위상을 갖다가 좀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갖자. 그리고 이제 기본법,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은 이 기본법이에요. 계속 2008년부터 미디어 교육 기본법 시도를 했는데 번번에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좀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좀 조성이 되게, 법이 한다 그랬는데 정부가 독선을 하는 이런 건 안 되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형태의 법 내용이 좀 되게, 그래서 이 수평적인 협력, 협업의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자원 투입의 확대, 효율 제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한 그런 법 체계를 갖추자. 예. 좀 시간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꽤 오래 끌었는데요. 좀 죄송하고요. 너무 발표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사회자님께 넘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태석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 MIL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현재 모습, 주요 행위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과 과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보통의 세미나라면 제가 막 좀 짧게 좀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고 또 하니까 또 중요한 내용이고 해서 이제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끝부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읽기, 쓰기, 수학, 이게 이제 모든 교육의 기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모든 학문의 기본이 수학이거든요. 모든 거에. 거기에 이제 그걸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근데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제 워낙 미디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능력, 이걸 이제 길러가는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하시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제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신태석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에서도 이제 미디어 교육의 내용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분석, 그다음에 평가, 창조, 행동, 내지는 접근, 이해, 창조, 참여, 이 영역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미디어가 보내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미디어의 활용, 그다음에 이제 창조 능력, 제작 능력, 이 영역으로 포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일단 오늘 논의에서는 좀 제외하고 중점적인 내용이 미디어 교육의 어떤 내용적 측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다른 영역에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어떻게 좀 더 제도화시키고 발전해 나가끔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초반에 제가 이제 잠깐 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우석대학교의 이제 김은규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하실 분은 우리 저 왼쪽 끝에 이소리 용인대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 토론을 좀 먼저 듣고 종합적으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소리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할게요. 네. 이걸로 해. 사실 뭐 제가 MI를 전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신 선생님의 글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제 궁금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사실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너무나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좀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냥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저 사실 뭐 이걸 읽으면서 예전에 이제는 MIL이라든가 뭐 간단하게 연구를 약간 참여하거나 그런 적은 있긴 했었는데 제가 이쪽을 관심을 가질 때마다 사실은 항상 좀 뭐랄까요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사실 지금의 미디어는 일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인데 그 다일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글을 읽으면서도 와 이게 범주가 더 엄청 넓어서 예를 들어서 MI를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제는 굉장히 좁혀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는 이 MI를 하는 주체들에 따라서 또 주장하는 게 약간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발전 과정을 쫙 봤는데 이 발전 과정에서도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관련 기관들의 역학관계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연구원이냐,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실은 현재의 MRA의 뭐 예를 들어 아까 제도화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MRA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런 몇 가지는 분명히 우리 역사 과정 속에서의 어떤 부재했던 것이라던가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고려해 보지 못한 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우리의 역사에서는 어떤 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거나 이제 뭐가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이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뭐 유사한데요. 아까 뒤에 보면 이제 기본법 제정이라는 게 사실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먼저 궁금했던 거는 해외 사례는 어떤 식으로 되고 싶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이제 발표하시는 도중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기본법을 출발을 해서 이제 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경우하고 이제 우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제는 아마도 그것도 앞에 제가 얘기한 그런 우리 역사에서 부재한 부분과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재했던 그런 뭐랄까요 실현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런 기본법이 해야 된다면 실현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그리고 몇 번 제정을 했다가 이제 저희가 계속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법안에 마련됐다 못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3년 정도 전에 초등학교 교사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사실 MRA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공간에서 과연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위에서부터 제도라던가 뭔가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간에 저는 사실은 그래서도 그렇지만 상당 부분 MRA가 많이 발전해 왔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거를 노력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어서 적어도 초등학교 공간에서 저희가 MRA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교사들이 충분히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제 그분들이 좀 뭐랄까 익숙하게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결론은 제도를 막 만들거나 제정하거나 뭐 이건 따르고 현장에서 이게 이해하시는 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충분히 공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동이 된다라는 거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 과정이 너무나 비어있지 않는가라는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미디어 교육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어떤 분은 학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육부에서 맨날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봤자 뭐 도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미디어 교육이 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조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과연 어디가 주도가 돼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필요하대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왜 안 되고 있냐고 여쭤보면 이게 너무 위에서 뭔가를 주는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돼서 과제로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현장을 너무 모르고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그래서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소통하고 뭐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나아가는 제도 변혁이 아니라 뭔가가 그런 부분이 아니 비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충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초등학교 공간에서는 어쩌면 이 미디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성찰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어쩌면 밑에서부터 뭐가 문제인지를 파고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제정을 하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충분히 그분들에게 전달이 됐나? 뭐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이번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아마도 그 인식이나 이런 거에 좀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없어지면 바로 그러면은 그런 인식이 약간이라도 변화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를 이제 만나러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아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현장에서에는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많은 사실 제안 같은 거는 저는 당연히 100% 공감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현실의 변화가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더군다나 실행하는 어떤 세부적인 실행이라던가 정말 우리에게 맞는 세부적인 실행이 꼭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결국에 미디어 교육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본인이 한다고서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해야 되고 뭐 어디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거를 전부 다 서로 연결할 만한 연결고리 같은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적용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법을 이렇게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에서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소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MIL 미디어 교육 이게 범주가 어디까지일 것인가. 사실 제가 좀 이따 끝나고가 아니라 정리를 하면서 좀 얘기할 거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MIL이라는 표현을 하자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우리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같은 내용이면서도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내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신태석 교수님께서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MIL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도 사실 막 각기 분야에서 뭐 서로 막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또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기본법 제정의 어떤 실현 가능성, 어떤 점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지,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그 해외의 사례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주셨고, 더 연결해서 현장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괴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법제화 과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부적 실행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관련해서 저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성윤 선생님 토론 다 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통신대 이성민입니다. 저도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발표해 주시는 내용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논문으로 볼 때보다 설명으로 들으니까 더 역사적인 흐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너무 재밌게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질문이 있다기보다 저 같은 사람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어떻게 읽었는가 그냥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의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이제 석사 때는 미디어 역사 연구를 했었고 박사 논문은 콘텐츠 산업 정책을 이제 노무현 정부 문제, 이명박 정부 그 사이의 변화에 대해서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일종의 정책 담론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재밌는 발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읽으면서 흥미로웠거나 궁금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또 이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그거랑 연결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제일 이 논문의 가장 큰 가치는 아까 이제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MIL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묶어주셨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것들이 되게 다양한 계보로 얘기되어 왔던 개념들인데 그걸 다시 MIL이라는 이제 최근에 또 유네스코의 논의들이 좀 정교화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들여와서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 그 계보를 우리의 말하자면 그 언론 민주화 운동의 계보로부터 이렇게 따라오는 그 흐름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봤었고요. 제가 사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인 시기가 결국은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변한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에서도 사실은 그 시민사회 운동의 계보로서 이렇게 발전해오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계보가 있는데 그것들이 2008년 이후에 굉장히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화되면서 확장하는 그 한 변화를 짚어주신 부분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사실은 이게 저는 일종의 교육부 사업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서로 다른 계보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교사들이 탑다운으로 접근한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또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담론과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의 창의적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흐름과 우리가 미디어 교육 전통적으로 어떤 비판적인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학에서의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혼재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계보는 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이렇게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화로 가는 흐름 그리고 학교의 어떤 그런 역량 교육 계보가 좀 별도로 가버렸던 것들이 아마 그런 혼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연구를 통해 밝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그 흐름에서 저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시기에 특히 이제 언론학에서 이것들을 다뤘던 방식과 교육학에서 이걸 다뤘던 방식들이 어떻게 우리가 특히 유럽의 논의들을 수용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담론화 되었나를 좀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재밌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국면이 되게 흥미롭다고 느끼는 게 아까 그 법제화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은혜 의원 시절에 2018년에 법안을 발의했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유은혜 장관이 되면서 요번에 종합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교육부 차원에서. 근데 저는 그 2018년에 그게 왜 통과가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계획과 그 당시 그 법안을 잘 살펴보면 당신의 법안은 굉장히 미디어 시민운동적인 미디어 교육 관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경민 의원 법안이랑 유은혜 의원 법안이 동시에 올라갔다가 이제 계류됐다가 사라졌는데 그건 굉장히 미디어 시민운동적인 미디어 교육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이제 정보 리터러시, 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부상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근데 그게 또 그런 말하자면 그 인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회 국면이 열린 건 아닌가 뭐 이런 막 소설을 써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터러시 개념의 만연이라고 할까요? 2008년 이후에 이게 부처들이 자기 예산 딸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개념이 되면서 난립을 하는 과정의 양적 팽창 과정이 있었고 또 교육 차원에서 어쨌든 이게 일종의 교육 관료나 혹은 그쪽 교육학 쪽의 어떤 핫한 개념으로 팽창하는 과정들이 지금 국면에서 한번 다시 정리돼야 될 국면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비판적 언론학의 그 계보 중에서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 혹은 교육학과의 논의에서 우리가 조율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전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앞으로 더 좀 많은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일단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요걸로 하면 우리 이종민 교수께서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 한국사에 나오면서 각각의 이제 어떤 엮여지는 계보들이 좀 달라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안 만드는 데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교육학 영역에서 미디어 교육 그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는 것과 교육학에서 말하는 미디어 교육은 개념이 좀 다르죠. 교육학에서는 미디어 활용 교육이요. 이 컴퓨터를 어떻게 잘 쓰냐, 이런 PPT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도구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 교육학의 개념, 교육학 영역에서 이제 미디어 활용 교육이라고 하죠. 근데 큰 범위로 보면 미디어 교육 안에 거의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이 비판적 리터러시죠. 읽기 쓰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독해를 잘하고 거기에 독해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나를 잘 표현할 것인가 이런 이제 영역들인데 이제 큰 틀로는 뭐 활용 교육도 중요하죠. 미디어를 활용 잘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창조도 할 수 있고 자기 표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아우러내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은혜 지금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장관이 당시에 의원이실 때 미디어 교육 법안을 냈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사실 이게 민생 법안이 아닌가요? 민생 법안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당시에 막 좀 촛불이고 막 개혁이 바뀌고 또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많은 그다음 경제가 어렵다고 했었고 또 코로나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관심이 이제 일정 밀리는 이런 이제 경향성도 있었던 뭐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우리 발제하신 선생님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좀 더 하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 주시고 또 질문도 이렇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그 미디어 이제 MIL의 범위 그럼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실 오만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서구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교양, 기본 역량 이런 거니까 무슨 뭐 예술을 보는 능력, 영화를 보는 능력, 고전 발레를 보는 능력,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각 분야별로 전부 무슨 리터러시 해갖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따로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따로 이제 집중해서 이 국가나 사회 자체가 뭐 따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각 분야에서 알아서 리터러시 관련해서 이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갔던 것들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이미 이제 좀 모아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미디어 교육으로 이제 그동안 쭉 통칭해 왔고,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면 참 말이 어렵잖아요.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그냥 쓰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뭐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2003년인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정보 리터러시를 강화하자라고 한 슬로건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보 부분에 정보와 사회 이제 진척이 되니까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일찍 그 흐름을 이제 늦지 않게 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나와갖고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 또 미디어 교육 그리고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 거의 사실상으로 보면 같은 개념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그 학교 미디어 교육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은 좀 늦었잖아요. 그 사회 미디어 교육도 우리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총 투자액으로 보면은 선진국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그 수혜 계층도
이렇게 폭넓게 모두를 위한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유네스코에서 거기까지 못 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도 보면은 중학생들쯤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아주 약하게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아 미디어 교육까지 해서 그 노인네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평생 교육 체제로 어르신까지 해서 이제 다 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이다 보니까 예,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 있는 거고요. 아마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활용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기본으로 다 깔려 있죠. 특별히 강조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냥 이미 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제 교육하는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수업 중에 자기 교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뉴스라든지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일정하게 이제 일정하게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활용 교육 외에 확장이 된 게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미디어 활용 교육을 하면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사회적인 속성, 기술적인 속성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 활용도 할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아마 미디어 활용 교육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범주로 남아 있는 나라들은 이제는 몇 안 된다고 봐요. 기본으로 다 깔려 있지.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약간 선진적인 모델은 약간 호주 같은 경우일 것 같아요. 예술 교육,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그 과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장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 뉴스 리터러시 그 이제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하는 뉴스 리터러시에서 학교에 그 읽기 신문을 가지고 교육을 이제 보완하는 이런 거라든지 일본도 그 뉴스를 가지고 하는 NIE 이 부분이 아직 많이 살아 있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특별히 미디어를 활용하는 걸 일부러 강조하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어쨌든 학교 미디어 교육의 현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방임된 게 아직은 현실이다. 부분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하는 그룹들 이런 쪽에서는 해요. 그리고 신청하는 학교는 해요. 근데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안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학교 수에서 보면은 안 하는 학교가 더 많아요. 중요한 게 이걸 이제 교과 과정에 넣는다라는 거거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돼서 있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이 기본법 말씀 좀 중요한 얘기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뭐 그동안 이제 뭐 기본법에서 이제 안 된 이유 뭐 안 된 이유는 뭐 지금 이제 김은교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뭐 민생법안도 아니고 그 이 정치권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는 상당히 기회였는데 보통 이제 법안이 안 될 때는요 추진하는 이제 쪽이 이 충분히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정쟁에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난번 20대 국회는 다수 국회였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내부에서 이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그 의지도 없었고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이렇게 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그 법들 내용도 보면은 충분한 건 아니었어요. 그 두 법 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정치권에서 막 논의하는데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시민들도 좀 깊게 들어가갖고 힘을 모아서 제대로 해라 요구도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의견도 내고 해서 좋은 법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언론학적 또 교육학적 조건에서 좀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하지만 크게 이제 둘이 이제 좀 다른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그게 방해 요인이 되거나 서로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에서 접근하는 그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에 교육은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국민의 권리예요. 그럼 그걸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정부한테 있어요. 그럼 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스스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반면에 이제 사회 미디어 교육은 약간 그거하고는 좀 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가 평생 미디어 교육도 자기 영역에 두기는 하지만 그걸 모든 국민에 대해서 평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민들이랑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교육부가 접근해서 풀어가는 거하고 사회 미디어 교육 또는 평생 미디어 교육에서 이제 풀어가는 거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가더라도 책임도 약간 이원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잘 살펴가지고 법안을 잘 만들면 그러면서 이제 법을 만들었을 때 기본법까지 있는 나라하고 컨트롤 타워까지 이제 형성된 나라하고 둘이 이제 좀 다르거든요. 유럽의 경우에는 대개 기본법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 또 컨트롤 타워도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이런 경향이 강해요. 그걸 강화하자 이제 이런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방 차원에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주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합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 그런 컨트롤 타워는 민간 부분에서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맞는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좋은 결실이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를 가지고 총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빨리 끝내는 방향을 하는데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잠깐 제가 저도 상당히 이제 미디어 교육을 추진을 많이 해왔었고 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미디어 교육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에 미디어 교육 수업이 개설된 학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디어 교육 과목 제가 이제 개설을 해갖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제 수업을 듣고 있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용어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자체가 이제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것은 뭔가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철자만 읽고 쓴다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 시대니까 미디어에 관련된 모든 걸 읽고 쓴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확장되는데 지금 이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면서 수많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라는 개념 플러스 정보 이 안에 든 콘텐츠들을 정보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다음에 그 정보가 제대로 안 다뤄지니까 그 컨트롤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허위 조작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이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개념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하는 이제 상황이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도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학계에서도 좀 정리가 되고 갈래를 좀 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니까 막 미디어 리터러시냐, 미디어 교육이냐,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냐, 막 그게 그것 같은데도 막 이런 이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고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 우리가 버스를 번역하면 버스잖아. 택시를 뭐 번역할 수가 없잖아. 리터러시라는 개념도 굳이 번역을 하려면 길어져.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한마디에는 모든 거에 포함되는데 이거를 번역하려면은 비판적으로 독해를 해서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단어로 보통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리터러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정착되는 용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미디어 교육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학교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들이 미디어가 이제 학교의 학생들의 영역도 있지만 일반 시민, 성인들의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과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을 하자면은 이 두 가지 범위를 다 같이 포함을 할 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은 학교 미디어 교육 영역과 그 다음에 그 일반 시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영역을 조금 이제 주관을 좀 다르게 하는 식으로 하는 이제 어떤 안들이 제시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큰 범위로 이 대상의 영역.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 부처에 관계되는 부서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부가 일단 교육이니까 교육부.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된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학생들과 관련되고 청소년과 관련되니까 여성가족부. 이 기관들이 다 미디어 교육을 이제 각자 알아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전 어떤 주요 관계자들이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이거를 실제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각각의 자기 영역의 벽들이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크게 좀 큰 틀로 이걸 묶어내고 이제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내서 이걸 정책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조금 지금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게 걸림돌 중에 하나.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윤해 교육부 장관께서는 지금 당장 이제 교육청하고 연결해 갖고 지금 3개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들은 또 제가 또 교육청에서도 미디어 교육 하자고 가서 발표도 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은 이걸 민주시민 교육으로 접근을 해요. 미디어 교육 개념이 아니야. 요즘 우리나라 또 교육감들이 대부분 이제 진보 교육감 개념이 되면서 상위 목표가 미디어 교육의 영역을 따로 두지 않고 민주시민 교육의 영역 맞잖아요, 사실. 허위 조작 정보라든가 가짜 정보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틀 속에서 집어넣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큰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이 교육청 각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을 각 교육청에서도 잘 받아갖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좀 안 되는 경향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요성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들은 전부 인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이게 뭔데라고 하지 않은 그런 건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부처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의 영역, 이것들을 이제 사실 이것들을 현실화시키려면은 정말 이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계 부처들이 만나서 그 기본법을 정확히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국무총리 총괄로 할 것이냐. 근데 어떤 안들은 이제 방통위 총괄로 하자. 뭐 이런 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충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현장에서 괴리라는 문제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에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과에서 예를 들어 사회 과목, 국어 과목 이런 부분에서 그 단원과 연결시켜서 담당 선생님이 교육하는 방법. 담당 선생.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있거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뭐 풍악반도 있을 수 있고 피아노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애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기에 미디어 뭐 NI든 뭐 영상 제작이든 미디어 교육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정규 교육이에요. 이 2가지는. 그리고 방과학교는 정규 교육이 아니지만 학교 활동 교육이죠. 이 3가지 틀에서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도 잘 몰라 사실 미디어 교육. 이해는 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미디어 교육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인 그룹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매체 연구부에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또 미디어 교육을 이분들은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머지 부분 선생님들은 그래 필요하지 요즘 미디어가 피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안 잡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법제화 속에서 그래서 법 세우겠다가 그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내용을 전파하고 그거를 주무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일단 하나의 방안은 선생님들이 방학 때 연수를 받아요. 이 속에다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현장 미디어 교육을 하게 되면은 2가지 접근이 있을 수 하나는 학교 현직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담당 과목이라든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아니면은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가 외부에서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학교에 모두 양호 선생님 계시죠? 그 다음에 또 그 음식 하시는 뭐라고 하시죠? 그 음식 관리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양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 한 분씩은 꼭 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솔직히 독립교과목으로 미디어 교육을 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 그 미디어 교육을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시간 편성을 뭐 일주일에 1-2번만 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치 양호 선생님 한 명 배정하듯이 모든 학교에
미디어 교육 전문 담당 선생님을 두고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네? 네, 네. 그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방안일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더 똑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또 준비팀들이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선생님 감사드리고. 네.